2012년 8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한 여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당시 37세 이모 씨. 이모 씨는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채 통학버스에 3살, 5살 아이를 배웅하러 나갑니다. 수일간 이모 씨를 지켜봤던 한 남성이 현관문이 열린 순간을 틈타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흉기를 들고 숨어 있다가 이모 씨가 들어오니 흉기로 협박하며 강제 도킹을 시도합니다. 이모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윗집에 거주하던 사람이 이모 씨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고 경찰서로 뛰어가는 것이 더 빠르겠다고 판단했는지 지구대로 뛰어가 신고합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이모 씨는 엄청난 출혈과 함께 쓰러져 있었고 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이모 씨 옆에 서 있었죠. 그 남성은 저항 없이 순순히 제포에 응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서진한, 1969년생입니다. 서진한은 범행 당시 반항하는 이모 씨의 얼굴과 몸을 약 40회나 가격하였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모 씨의 사망 사인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이 범행이 충격적인 것은 서진한이 당시 성범죄 전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대담하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서진한은 평소 스트레스성 발기부전을 겪고 있었으며 사건 전날 밤늦게까지 음란물을 시청하고 약이라도 2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건 당일 청테이프와 노끈, 흉기를 챙겨서 집을 나서죠. 그 후 며칠 동안 지켜봤던 이모 씨 집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철저히 계획 범죄였죠. 사실 서진한은 화려한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3범을 포함해 도합 전과 11범으로 총 16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했죠. 나중에 밝혀진 절도 사건까지 하면 거기에 2년을 더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진한은 정말 성욕이 뇌를 지배한 놈입니다. 서진한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장에서 일을 하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회 이상 사창가에 출입했다고 알려졌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주말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원나잇을 보내는데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서진한은 검거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여경에게 들어가기 전 네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이니 한번 하고 싶다 라고 성희롱을 한다던가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는 항상 머리에 성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를 묻자 여태 많은 여자들에게 강제 도킹을 시도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 라고 진술하여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진한의 공식적인 첫 번째 범죄는 22살이 되던 해 1990년입니다. 1990년 9월 25일 새벽 2시 30분경 흉기를 들고 당시 28세 A씨가 거주하던 집으로 침입합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강제 도킹을 시도하였으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옆집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서진한은 곧바로 도주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죠. 그러나 성욕을 해소하지 못한 서진한은 도주한 뒤 30분 만에 주변에 있던 집에 침입하여 곧바로 2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범죄를 시도하고 결국 강제 도킹에 성공하죠. 서진한은 곧바로 검거되었으나 징역 2년을 처분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고작 2년을 살고 나온 서진한은 출소 후 1년이 지난 1993년에 강도상해로 3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기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게 되죠. 수감 생활을 마친 서진한은 1997년에 또다시 4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근 마을에 살고 있던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또 강제 도킹을 시도했죠. 첫 번째 범죄에서 저질렀던 방식으로 다시 강제 도킹에 성공한 서진한은 검거된 후 이번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서진한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5년을 내려버렸죠. 그리고 2002년 9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후 2004년 2월에 또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악마가 아닌가 싶네요. 죄명은 특수 강도, 강간, 강도 상해였는데 이번에도 징역 7년의 송범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은 누범인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례법을 적용하는데 서진한은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이 되지 않고 당시 담당 검사의 실수로 인해 징역 7년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서진한은 출소 후 다시 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서진한이 검거된 이후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2012년 8월 20일에 범행을 저지르고 검거되었던 서진한은 사실 이미 8월 7일에 다른 범행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C씨를 상대로 강제 도킹을 했던 것이죠. 피해자의 음부에서는 범인의 DNA가 나왔었지만 서진아님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그 당시 경찰과 검찰의 DNA 관리가 이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DNA는 경찰이 가지고 있었지만 수감된 후 채취된 DNA는 검찰이 관리하는 바람에 서진아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서진아는 과거 범행을 저지르고 검거되어 형 집행이 끝나고 수감된 후에 DNA를 채취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당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서진아의 DNA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당시 경찰과 검찰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도 DNA 관리는 이분화가 되어 있지만 DNA 관련 수사를 진행할 때는 공조가 원칙이라고 하네요. 또한 서진아는 당시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발생한 8월 7일 면목동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통한 추적을 먼저 진행했더라면 서진아는 용의자로 특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8월 7일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16일이 지난 후 8월 23일에 경찰이 법무부에 전자발찌 착용자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초동 수사에 전자발찌 착용자를 먼저 조사했더라면 8월 20일에 발생한 중곡동 사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곡동 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는 평소 녹록지 못한 형편에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으며 두 아이의 양육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던 주부였습니다. 실제로 범행 일주일 전 두 아이와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가족 나들이를 간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안면도로 놀러간 가족 나들이는 처음이자 마지막 나들이가 되어버렸죠. 이후 피해자의 남편은 해당 사건의 검사, 판사 등 재판부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NA 관리의 이분화로 8월 7일 면목동 범죄 발생 직후 DNA 대조 수사에서 미흡하여 사전에 범죄 차단을 하지 못했던 점. 둘째, 서진아이 2004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서진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일찍 출소한 점.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3년 12월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당하고 말죠. 당시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이것이 본 사건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약 11년이 지난 2023년 2월 1일 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국가가 남편 박 씨에게는 9,375만 원을, 자녀 2명에게는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서진아는 검거된 후 1심에서 경찰이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서진아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사법제도에 최소한도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2013년 4월 11일에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서진아는 어쩌면 허술했던 법과 사법제도가 만들어낸 괴물이 아닌가 싶네요.